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이고요. 운전해서 가다 보면 사거리에 왜 교차로에 노란 신호등으로 싹 바뀔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확 건너가세요? 아니면 멈추세요? 고민되죠. 이걸 딜레마 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딜레마 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혼은 커다란 흠이자 감춰야 하는 과거였다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이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혼으로 알아보는 그때 그쇼 부부의 세계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여성 A씨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한 총 9명이 경상을 입었고요. 그중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좀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2일 오후 서울 강남 역삼동 국견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운전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A씨들은 자동차들을 들이받고 저렇게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1차선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한 번 더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A씨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몰던 흰색 승용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시민이 저렇게 차를 멈추고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저게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사고를 한 번 낸 거예요? 제가 저 영상을 보기에는 여러 번 내고 그러고 도주 중이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역삼동 이 8중 추돌 사고에 앞서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에서 또 한 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상태에서 역삼동에서 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장면인데요.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저렇게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히 엄마와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모차 밀던 엄마를 저렇게 치고 달아나고도 멈추지 않고 강남까지 간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야, 저 운전자 상태가 좀 희한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사고를 내고 막 도망가고 또 추돌 사고 낼 때도 저거는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40대 아들이요, 집안 냉동고에 아버지의 시신을 무려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아버지 시신을 1년 동안 그 집에 냉장고에다가 그랬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1일 40대 A씨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겨왔다라고 자수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A씨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이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에 감싼 채 집안에 있는 냉동고에 1년 동안이나 보관을 해온 건데요. A씨 아버지 B씨의 행적을 역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9월 이후로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올해 초에는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까지 접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질 않는데 왜 아버지의 실신을 이렇게 숨겼을까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A씨 얘기에 따르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겨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B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정황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시신 은닉 혐의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망 경위까지 밝힐 예정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데 그 숨진 아버지를 냉동고에 넣었다. 그리고 1년 후에 변호사하고 같이 자수하고. 경찰에 자수해. 아, 이게 희한해요, 이것도.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공공시설 물론이고 아이 돌봄용으로 가정에서도 인터넷 카메라, 그러니까 IP 카메라 사용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IP 카메라에 찍힌 사적인 영상, 사생활 영상들이요, 중국 음란 사이트에 무더기로 유출돼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업계도 나서서 비밀번호 설정 등 개인 보안 강화에 이 안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생활 영상들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된 걸까요? IP 카메라는요, 이 폐쇄회로 TV와 달리 영상을 인터넷 망으로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탈취나 해킹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개인 IP 카메라 영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요. 언제든 내 집 거실과 안방을 비추는 실시간 영상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기가 쉬운 겁니다. 특정 링크만 타고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 오.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네. 이거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IP 카메라는요, 초기 설정을 할 때 비밀번호를 처음에 한번 바꿔주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이런 무분별한 유출은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가 되어 있고 중국산 등 이 해외 직구 제품은 1인 1개에 한해서 사용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직구로 제품을 사고도 설정 필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자체를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이 소셜 커머스 업체가요, 직구 IP 카메라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배너를 삽입하기로 한 겁니다. 구매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또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꼭 비밀번호 설정을 한번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그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나요? 먼저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밀번호가 설정돼서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설정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로 해킹이나 영상 불법 공유 같은 문제의 80%에서 90%는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부 역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이용 전반에 걸쳐서 촘촘한 보안 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P캠 있으신 분들은 꼭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고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초중고에서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여서 이 개정안이 실제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까요?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로 지적이 되면서 학생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교육부 역시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제한을 완화하는 등으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내용인데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이 신설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일각에서는 규칙이라든가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스마트폰 쓸 때 정말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만지고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네. 근데 또 보면 이 단체 채팅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숙제를 내주고 이러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바보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포함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날이 굉장히 추워진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약한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밀려올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흐려져 있으니까요. 월요일 출근길에도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mm로 적은데요. 강원 영동에는 최대 20mm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7도로 온화했던 어제보다 훨씬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네, 내일은 날씨가 무척 추워져서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로 오늘보다 무려 10도 이상 뚝 떨어질 텐데요.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겠고 일부 중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입동인 목요일은 서울이 2도까지 떨어져서 이번 추위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신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장 기자 양복 그렇게 입으니까 멋있어. 나 오늘 장가 가는 줄 알았어요. 네, 지난 11월 2일이 수소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기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리고 이랬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기차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전기차 전에도 수소차 연구 개발을 했던 것 같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얘기 많이 들었는데 수소차 연구에 또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추세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수소차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수소차의 원리는 다 아시죠? 수소차도 사실은 이제 전기 모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를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랑 산소로 이렇게 분해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좀 배우셨을 텐데 그거의 역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소는 저장 용기에 갖고 다니다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의 힘으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게 이 수소차인데 이 배출가스나 뭐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물만 배출됩니다. 완전한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그래서 여러모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충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죠. 전기차가 배터리 충전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수소차는 주유소에서 차량 탱크에 수소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몇 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로 인한 장거리 운행 시의 비용 효율성과 시간 절약 효과가 크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미리 말씀하셨네요. 수소차에는 배출되는 게 물뿐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유지 보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수소차의 장점은 충분히 네. 알겠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소 자동차 시장은 그 자동차보다는 부족한 인프라가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이 인프라 구축에도 각 나라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 지원 정책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전기차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도 수소차, 다음 단계인 수소차에 조금씩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소차가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용 차량뿐만 아니라 그 대중교통, 심지어 항공 및 해운 산업에서도 수소 에너지의 그런 잠재적 활용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꼭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에만 그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향후에 다양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래 산업들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간의 기술 동맹은 이제 선택이 아닌 뭐 필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된 이 신사업들, 이게 이제 광범위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신사업이 이렇게 태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고 해도 혼자서 이끌어가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같이 하는 회사들끼리 여러 가지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가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죠. 자, 먼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는요, 미국 자동차 기업 G사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차, 내연기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입니다. 아울러 일본 자동차 기업 T사와의 협력도 함께 도모하고 있는데요. 양사는 수소차, 로보틱스 개발에 상호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기업 B사 역시 일본의 자동차 기업 T사와 수소차 관련해서 포괄적 범위의 업무 협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T사는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탱크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요. B사는 주행 관련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소차 분야에서 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또 기술 경쟁력 다툼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수소차 개발하는 데 주력을 좀 하고 있었습니까? 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1998년부터 이 수소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수소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그 환경기술연구소를 만들면서 당시 그 H사의 명예회장, 돈 걱정 말고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은 차를 다 만들어봐라. 돈 걱정하지 말고. 네, 아주 플렉스한 네. 그런 발언을 해서 이 많은 좀 힘을 받고 만들어졌는데 그 2004년에 독자 개발한 스택을 탑재한 수소 전기차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와.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 체제를 가지고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T사보다도 1년 빠르게 이 성공을 멋지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H사는 마침내 2018년 수소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독자적으로 생산 가능한 글로벌 자동차 완성 기업은 국내 H사를 포함해서 일본의 T사 등 몇 곳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소차 이야기 하다 보니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수소차 신차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에서 네. 7년 만에 새로운 수소차를 이제 컨셉트카로 일단 오. 공개를 했는데요. 이 수소차는 기존에 있던 수소차보다도 수소 탱크 용량을 늘리고 멋진데요? 여러 가지 반도체를 이용한 전력 제어 기술을 최적화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기존에 한 600km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650km로 멀리 갈 수 있고. 아주 멀리 달릴 수 있다. 요게 장점이고 그 지금까지 공개된 수소 그 자동차 가운데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긴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충전소 안내 기능 등 뭐 여러 가지 수소차에 특화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적용이 돼 있어서 아주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차가 바로 내년에 신차 발표해서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거리에서 다니는 수소차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자,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0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에 만나는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준 두 분입니다. 강성신 변호사 또 허재현 변호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 노란불, 그러니까 황색 신호가 켜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으셨죠. 여러분, 이번에 이 고민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못 멈춘 사람이 잘못, 딜레마존 사고 도와주세요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사고 운전 30년에 빛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던 저. 운전할 때 제 신조가 뭔지 아세요? 자나깨나 멈춘 차도 다시 보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여보야,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오니까 기분 좋다, 그지? 아, 좋다. 그러게 가을이라서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옆에 있는 우리 귀염둥이 곰돌이도 더 좋고. 우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 분위기도 좋아. 좀 내고 카페도 좀 들렸다가 가만 있어봐. 내가 찾은 맛집이 여긴가 저긴가? 근데 자기야 빨리 안 가면 신호 바뀌겠어. 빨리. 그렇게 교차로 신호가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멈출까? 예, 왜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황색 신호로 바뀌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말입니다.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 교차로를 막 지나칠 때였습니다. 어머 자기야 조심해. 앞에 아유, 이거, 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이보세요. 이 운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신호 바뀐 거 안 보여요? 신호 바뀐 거? 죄송합니다. 뒤에 차들도 있고 제가 멈추려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짧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당연히 멈추셨어야지. 그냥 나 왜 부러진 것 같은데 여기. 오버하신다 진짜. 부러진 것 같아. 뒤도 아니, 부러진 것 근데 같고 다 부러졌는데. 근데. 선생님도 솔직히 지금 빨간불에 신호 위반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시니까 저희가 미처 못 봤죠. 여보세요. 제가 좀 아파가지고 나 말을 잘 못하겠는데 황색 신호면은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게 이게 교통 상식인데 그 상식도 없이 운전하시고, 예? 전 이거 나 지금 치료비 뭐 합의금 어머머. 이거 내가 다 할 거야 지금 나 다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뭐래? 절대 안 부러져도 튼튼하게 생겼구만. 물론 저도 급한 마음에 신호를 무시하고 가려던 게 잘못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좀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황색 신호라고 급하게 멈추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저 정말 억울한데 이대로 저 혼자 사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고민이에요. 초록불이었다가 이게 황색불로 바뀌었을 바뀔 때 때. 쓱 지나가.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황색불에 오히려 보면 지나가라. 확 지나가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네. 이게 지난 2021년 7월에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방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사고의 정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승용차를 몰랐던 이 A 씨가 교차로 보이시죠? 이렇게 황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각각 전치 3주와 14주에 달하는 굉장히 큰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적색 신호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서로 위반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쪽에다가만 뭐
책임을 묻는 이게 아니고 양쪽 다 이렇고 그럼요. 뭐 이런 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A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A 씨가 법정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위반했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아니 저도 운전자지만 저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훅 지나갈지 아니면 네. 거기서 서야 되는지. 자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OX판 있죠? 저런 상황에 내가 멈춰 서야 되느냐 빨리 지나가야 되느냐. 멈춰 선다면 O, 빨리 지나간다 이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멈춰 서는 게 O, 빨리 지나간다면 X예요. 이거 어려워. 들어주세요. 어려운데 이거? 네. 멈춰야 돼. 자 이유 한번 들어보죠. 박소림 씨. 저는 무조건 오예요. 제가 저 운전면허증 없고 남편이 운전하긴 하는데 괜히 멈칫하다가 저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그럼 누구 책임 물릴 거냐고. 교통방송도 제가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딱 좋아요. 훅 가다가 인생 훅 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멈춰야 돼,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셔가지고 뭐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막 네. 급브레이크 받고 급제동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일어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꽉뭐 밟으면 뒷차가 이렇게 팡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도로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차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운전하셔야 되는데 노란불을 보셨으면은 거기를 빨리 교차로를 통과해서 예, 가시는 게 이제 맞죠. 근데 노란불이 저 멀리 보인다. 그러면은 그럼 예, 멈춰야지. 제동을 해야죠. 근데 네. 이제 딱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노란불이다 그러면은 지나가셔서 빨리 거길 벗어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저는 확실히 자동차 전문 기자는 그냥 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교차로를 이제 들어가지 않았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급제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지나가는 게 맞는 게 뒷차는 빵빵거리죠. 혹시 중간에 잘못 걸리면 직진한 앞쪽으로 가로지른 차량들하고도 진짜 큰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오랜 운전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자동차 그 전문 기자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네. X입니다. 일단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실제 운전자들 대부분은 이 딜레마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딜레마존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운전을 하지만 노란불은 늘 저의 마음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맞아, 만듭니다. 맞아. 어떻게 하지 바로 이 딜레마존인데 한 차량관리 앱에서요 6,800명을 대상으로 정지선 직전에 노란불로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지나가나? 응답자의 무려 69.5% 그러니까 70%가 그냥 밟아서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운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야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요 정도 시간이면 이렇게 간다. 아니면 아니야 요거는 이제 멈추는 게 맞다. 근데 초보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되고 갈팡질팡할 텐데 교통법규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규가 중요하죠. 그 아까 이호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 법규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네. 일단 황색 신호의 뜻을 보자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를 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을 한 경우에는 그럼 빨리 신속히 지나간다.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운전자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딜레마존에서 우리가 정지선을 넘어가지고 교차로에 딱 들어갔는데 신호가 그 적색 신호로 바뀐다면 그때는 신호 위반에 맞아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7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15점의 벌점을 받게 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3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점 30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다행인데 신호 위반을 한 거에서 넘어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사연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심과 2심의 판단은 같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이 황색 등에서 멈추지 않은 운전자 A 씨를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죄. 무죄입니다. 무죄예요. 저도 헷갈립니다. 무죄. 이게 너무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요 최종적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의 쟁점은 뭐였냐면 네. 이 A 씨가 교차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이 노란불로 바뀐 거예요. 직전에. 그래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정지선전에서 못 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정지선을 지나가서 서게 되면 더 위험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때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게 신호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해당하는지 여부였거든요.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요. 이 노란불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슬아슬할 때 더 빨리 속력을 내서 지나간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서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브레이크를 밟아봤자 정지선 직전에 서지를 못하면 교차로 중간에 들어가서 적색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멈춰선다고 하면 오히려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춰서는 그렇죠. 경우가 그럴 되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가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것까지 다 사고 유발의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위험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라고 봐서 이거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1심과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많이 고려한 판결을 했어요. 1, 2심에서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랐다는 거죠. 대법원에서는요,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등, 그러니까 노란불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내용이 보면은 황색 등 의미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불이 켜졌을 때는 멈추고 그리고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해서 노란불이 바뀐 경우가 아닌 한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 바뀌면 제동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의무를 부과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답답하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를 20km나 넘겨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아니 규정대로 했으면 속도도 제대로 잘 지키고 그랬으면은 이게 제동거리가 안 나왔을 수가 맞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만약에 멈춰섰을 때 뒤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다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일단 무조건 노란불이 켜지면 정지선 직전에 멈춰서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황색 신호에서는 그 운전자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한다. 맞아요. 멈춰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제 운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현실을 모른다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버스입니다. 네. 버스에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뭐 60km 도로에서 가다가 갑자기 황색 전멸이 됐다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은 진짜 승객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러면은 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급하게 섰는데 화물 트럭은 제동 제동거리가 안 작은 돼. 차에 비해서 잘 안 돼.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 그 화물 트럭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 진짜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의 그 황색등 규정이 45년 전인 197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그 적용을 아직까지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그래. 운전자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딜레마죠. 딜레마존.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는 여러분 우리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우리 영화 기생충 아시죠?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기생충과 유사한 이 영화의 베이스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일이 실제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났는데 이게 한 편의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요. 편의점에서 이 숙식을 하면서 무전 취식을 했던 이 현실판 기생충 가족입니다. 자,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여름 저는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뽑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요. 소중한 인연이 될 줄 알았던 구인 광고가 악연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구하신다는 알바 지옥 공고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각종 알바로 단련된 알바의 여왕이거든요. 어머, 정말 밝고 싹싹하시고 성격 좋으시다. 아, 잘 됐네요. 그러면 내일부터 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브코스. 저 근데 사장님, 네. 제가 사실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어요. 공고엔 숙식 제공 가능하다고 쓰여 있던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숙식 제공 가능할까요?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살을 보려 하는 게 안쓰러워 저는 편의점 옆에 있는 창고를 숙소로 개조해 그 가족에게 내어줬는데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을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꾸 금액이 안 맞지? 이거 CCTV 확인 좀 해봐야겠다. 어머, 슬리만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그래 동생 무슨 일 있어? 아니 이거 CCTV 좀 보시라고요. 우리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거 맥주 꺼내 먹는 분, 이거 언니 남편 맞죠? 그리고 얘 이거 아이스크림 꺼내 먹는 사람, 진택이 맞죠 걔? 아니, 언니 아들. 그게 그러니까 있잖아 동생 내 얘기 좀 들어봐.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배고파. 나 오늘은 짜장라면에다가 닭가슴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인 아줌마 계시네. 네. 어머 아주 누나 계시네. 네, 예인 누나. 언니, 아니 대체 5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편의점 음식을 먹었으면 얘가 이렇게 얼굴이 2배가 됐어. 퉁퉁해졌네. 말하는 것 좀 봐. 살이 찌게 뭐가 쪄서 확 주다 그만. 이게 다 못 먹어서 부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 그거 다 날짜 지나서 폐기하려던 거 그거 억지로 먹은 거야. 음식물 쓰레기 나올까? 음쓰라고 하잖아. 뭐라고요? 저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5개월 동안 일한답시고 창고에서 숙식하며 먹고 빼돌린 음식값이 더 많은 거 있죠. 괘씸한 이 가족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영화 속 내용과 흡사한 진짜 건데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것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이 어떻게 됐냐. 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던 전북 임실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월 성실히 일하겠다 이런 적극적 태도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까지 있는 이 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편의점 사정이 지낼 곳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편의점 관리까지 맡기게 된 건데 근데 돌연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뒤로 아예 이 가족은 증발해버렸어요. 이후에 눈에 띄게 재고가 자꾸 없어지는 걸 수상하게 생각했던 이 편의점 주인이 CCTV를 돌려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네, 그 왜 뭐가 찍혔길래 또 갑자기 또. 네. 왜냐, 이 편의점 물건을 마치 자기 집 물건처럼 계산도 않고 그냥 갔다가 다 먹고 쓰고 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냉장 코너에 우리가 샌드위치 있죠? 그냥 뭐 내 거인데 쓱 갖다 먹고요. 진열된 담배 있죠? 쓱 갖다가 피고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세탁, 세제, 과자 할 거 없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쓰고 빼돌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 가족이 5개월 동안 편의점에 끼친 피해가 바로 얼마였는가? 거의 약 확인된 것만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편의점 주인은 이 부부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부부가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려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부가 아니 우리네 도주한 것도 아니고 우린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1,000만 원의 물품과 현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방송사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 내고 먹지 않았으니까 무전 주식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현금은 내가 절대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돈을 내고 먹지 않았으니까 무전 취식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벼운 처벌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맞아, 그건 맞아. 인정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아요. 네, 무전 취식. 이 무전 취식을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해질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무전 취식이 단순한 무전 취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당연히 친구가 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당연히 제가 내겠지라고 해서 둘 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값을 지불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이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좀 의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는데 카드를 챙긴 줄 알았어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없어. 카드가 없네. 계산할 돈이. 그리고 몰래 나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친구와 짭니다. 우리 가가지고 이거 무전취식을 하자라고 치밀하게 기획을 해요. 그리고 간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한 번씩 사람씩 빠져나와. 몰래 나온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좀 더 무겁게 내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근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요, 처벌속이 확 올라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아니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를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작년 7월에요, 60대 A 씨가 대구 한 식당에서 맥주 3병, 안주 한 접시 포함해서 3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3만 원이면 큰 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A 씨가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항소했지만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이렇게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A 씨의 이전 행각을 살펴봤더니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2013년부터요.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27번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기죄로도 17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약간 또 딜레마 같이 이렇게 되는데 무전취식을 해서 제가 경찰에 잡혔어요. 잡힌 적 있어요? 예, 아니 무슨 예, 잡혔어요. 근데 돈 내는 거를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낼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사기죄 성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 근데 사기죄로 잡혀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는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렇게 실수예요. 얘기하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람과 속이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여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범죄자의 내심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출된 증거와 이 피고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이고 경험칙상 봤을 때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맞아. 검찰에서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그 한 대학 교수가 마늘 세 봉지를 이 안주머니에, 자켓 안주머니에 숨겨서 계산하지 않고 다른 것만 계산하고 마늘 세 나눴어요. 봉지를. 그런데 마늘 세 봉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재판부에서 이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보냐면요. 이 자켓이 얇은데 마늘 세 봉지가 거의 1kg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축 처지니까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이걸 모르고 나갔을 수는 없다. 네, 이런 것까지 그래. 섬세하게 봅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거짓말 하셔도 결국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요즘에 CCTV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에 다 찍히거든요. 그럼요.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 마늘을. 근데 최근에는 먹튀를 방지한다고 CCTV에 이제 그게 찍히니까 이게 괘씸하니까 네. 이걸 공개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이걸 찾아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CCTV 다 있죠. CCTV 다 있는데 뭐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CCTV를 봤는데 무전취식의 그 상황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할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공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표를 했어요. 공표를 해서 다행히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물건값 혹은 음식값 지불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 올린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전취식에 당했다고 하면서 CCTV 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전취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직원의 단순 계산 실수였던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무전취식이 아니었는데 무전취식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까지 함께 해서 올려버리면 이럴 경우에는 또 일파만파 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명예훼손의 문제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고소를 한 거예요.
나는 무전취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올렸다. 맞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올리는 게 또 좋은 게 아닌 것이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좀 인터넷상에 올리는 거는 조금 그래, 네, 주의를 고민해야 기울이실 돼. 필요가 있고 그냥 정식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가지고 예,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튀는 장난이 아닙니다. 먹튀는 범죄입니다. 네, 맞아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요즘에 다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그렇게 먹고 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법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이 명대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4주에 뵙겠습니다. 이혼으로 알아본 부부의 세계입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시 그 시절 나의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오늘은요 이혼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그 지난해 이혼 건수가 어느 정도나 작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작년? 요즘은 작년. 비혼. 3, 4천? 그렇죠. 비혼이다 뭐다 해서 혼인 잘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 건수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테니까 한 3건? 네?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아. 한 만 건? 뭐 요 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요새는 옛날하고 좀 다르죠. 옛날에는 우리가 막 다 참고 살았어요. 네. 아유, 뭐 이래도 저래도 뭐 돈을 안 벌어와도 어떤 분은 막 매를 맞으면서도 그 이혼을 참고 했는데 요즘은 안 참습니다. 아, 그래서 참는 사람들 없고요. 오히려 이혼을 딱 소송을 제기하면 옳다고 나오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 제가 볼 때는 뭐 10,000건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굉장히 많다고 많긴 많이 많아.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제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뭐 제 친구 중에서도 막 이혼 변호사도 있지만 이혼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네, 이혼을 그렇죠. 고려 중이라서 저를 자꾸 만나자 그래고 막 이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몇 제가 건? 생각하기엔 한 5만, 6만 정도 되지 않나요? 일단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많은데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아니면 더 많습니다. 더 많아. 네, 제가 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92,000여 와. 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이혼은 또 두 부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림잡아서 한 18만 명이 어떡하지? 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추산을 그러네. 하면요. 이 경남 거창의 생활 인구수와 비례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높은데요.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선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이렇게 많고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는 이게 쉬쉬했다고요. 이게 새 나갈까 봐 조심하기도 하고 이걸 흠으로 생각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도 이혼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넘은 1908년부터 재판 이혼이 허용됐었어요. 그럼 이혼 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시 원고 90%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때 남편의 성불구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이 속출했어요. 네. 남성의 성불구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 90%나 그러면은? 있어. 바로 구한말 환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시잖아요. 내시. 이게 배관되면서 일반인이 된 분들이 거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당시 사회는 성불구자들에게 속아서 결혼한 여성에게 굉장히 좀 동정적이긴 했어요. 근데 이혼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막 기각되곤 했었던 그래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문제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네. 1920년대
박인덕이라고 하는 여성이 네. 우리나라 최초로 남편에게 이것을 주고 네모를 주고 이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네모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면 1920년대 귀한 걸 주지 않았을까요? 아주 귀한 거. 그렇죠, 그렇죠. 쌀을 주지 않았어요? 귀한 거. 쌀, 아, 쌀을 담은 장독. 장독, 아니면 장독 깨지는 소리, 땡, 땡? 땡, 땡. 요강. 네, 요강. 요강, 요강. 집을 땡. 줬나? 집? 요즘 같은 경우는 집이잖아. 아니 이게 집은 아니, 아침부터 일단.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려? 네, 제가 요거 아는데요. 알아요? 요거 네모 속에 들어갈 말이 네. 양육권입니다. 아, 양육. 양육권이 있었다고요? 양육권. 굉장히 선진적인데 땡. 네. 재산 땡이에요? 아닐까? 네, 재산? 땡이에요. 양육권인데. 재산을 주고 그러니까 이혼했다. 재산. 재산. 그 요즘 얘기잖아. 뭘 줬으니까 그렇죠. 요 재산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세 분 다 제끼고 정답은 바로 위자료였습니다. 그 당시 위자료가. 네. 아니 위자료 당시 1920년에 여자가 남자한테 위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와. 이게 참 그때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박인덕이라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냐면 네. 당시에 미국 유학을 다녀왔던 여성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이 남편이 무능했었고 이 무능함에 지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자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 박인덕 씨가 이 당시 위자료 2,000원을 주고 아이, 그 당시 두 딸의 2,000원. 양육권 역시 가져가겠다 이런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결국 한국 역사상 최초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여성이라는 오.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어허. 그렇군요. 1950년대 들어서는 이른바 쌍벌죄로 이혼 소송이 또 줄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간통죄가 결혼한 여성에게만 좀 해당이 되는 범죄였거든요. 네, 그런데 1954년 쌍벌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외도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채널A에서 인기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네. 평일 오후 3시의 연인 있었죠. 알죠. 많이들 맞아요. 보셨고 정말 시청도 좋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들었던 쌍벌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그 사례로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드라마 속 배우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은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간에 여러 복잡한 사정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손지은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창국 씨가 함께 부부 사이로 나옵니다. 네. 여기에 윤정우라고 하는 남자가 중간에 따단하게 등장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세한 그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다시 보기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요 사건, 이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기 시작했다면 이 사건의 경우 1953년 10월 이전이었다면 여성만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제3자가 껴들어서 이런 불륜 사건이 벌어졌다 한다면 1954년에는 그때부터는 쌍벌죄, 양쪽이 다 이제구나. 죄를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 사유도 뭐 물론 성격 차이가 제일 많은데 네. 그 이혼 사유가 천차만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맞습니다. 일단 70년대는 호적 관계를 정리하려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베트남 전쟁이나 소도 광부 파견 등으로 가족들과 배우자가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사불명의 확인을 위한 소송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 80년대 들어서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이로 인해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가정 내에 이제 완전한 양성 평등이 정착을 하게 되죠. 맞아요. 예, 그 전까지는 뭐 구속당하고 뭐 억압당하면서 무조건 참아왔던 그 여성들이 그렇죠. 예, 의식이 변화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 남편들과 갈등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 벌어지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네.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 기자님? 네, 요즘에 이르면은요. 네. 그냥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요즘에 이러면 약간 좀 진짜 초월한 것 같아 이제는. 네. 마나님 얘기 잘 들어야 되죠? 아 그럼요. 어디 이런 마나님은 하늘이다? 예. 예.
제가 여기 호통하면은 아내가 그냥 웃어요. 이렇게 약간. 요새는 이제 아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남편이 벽에 딱 붙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벽쳐가다 이렇게도 많이 농담 삼아 부르는데 사실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도 많이 신장이 됐고 참으로 우리가 평등의 세상이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즘은 약간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명 매만남 때문이에요. 매만난 남자. 매만난 남자. 우리가 부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별일이 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전부터 이 매맞아서 오는 남편들이 슬슬 제 이 상담 현장에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남자들이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밖에다 얘기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잘못했죠. 그런데 결국 이 부부가 서로 화해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당신이 잘못했으니 내가 원할 땐 언제든 내 앞에 와서 뺨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뺨 때리고 퇴근하면 뺨 때리고 이렇게 살기를 4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대중들 다른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계속 남편의 뺨을 때린 거예요. 이 남편이 도무지 못 살겠다라고 해서 상담을 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은 이 사례가 공개적으로 뭐 이런 뺨 정도로 끝나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남편을 거의 고문에 가깝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제 한국 남성 전화를 좀 살펴보잖아요. 아내에게 매맞는 남성들 상담 건수가 2009년에는 856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2년이 되면서 네. 1884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요. 엄청나네. 이게 지금 2012년이면 벌써 12년 전 얘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매 맞는 남편.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뭐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으면 삼식이라고도 안 해요. 방송에서 적합한 거 모르겠는데 삼식, 니은, 오, 미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삼시세끼 아무것도 안 먹으면 영식님 이렇게. 그때 님이 붙어요. 실제로 은퇴 이후에 황혼이혼도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지난 20년간 전체 이혼 건수가 35% 줄었어요. 근데 황혼 이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해에는 결혼 20년 이상 된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약 37%나 차지하게 됐는데 이혼한 부부 10쌍 중에 3쌍 이상이 황혼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부부도 이제 오래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게 뭐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돌아서면 이혼하고 싶고 또 돌아서면 또 저 인간이 괜찮은 것 같고 막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게 보통 결혼한 지 20년 이상 살았던 부부들이 했던 이혼을 우리가 황혼 이혼인데 요즘은 30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요새는 애들이 대학 간다 일명 대학 이혼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곧 막내가 장가 가고 시집 간다 그렇게 아이들의 막내 결혼 이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시선도 있죠. 뭐 재산 분할 복잡한데 가진 돈 없으면 노인 빈곤오죠. 또 아이들도 이혼한다 어쩐다 그러면 또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렇다 보니 요즘 새로운 노년 부부들의 트렌드는 역시 조론이죠. 조론. 네. 근데 조론 많이 방금 들어보셨죠? 무슨 이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막내가 결혼한 후에 이혼한다. 뭐 황혼 이혼이다. 근데 이 이혼이라는 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트렌드가 좀 있나 봐요. 유독 급증하는 그 시기가 있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명절 이후에 이 이혼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은 설 명절 이후인 2월, 3월, 요때 그리고 추석 명절 이후인 10월, 11월, 요때 이혼 건수가 그 직전 달과 달리 평균 10%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럴 땐 상담계에서는 상담의 극성숙이다. 이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명절 즈음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막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두통 호소하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딱 끝나고 오면서 그게 팍 스파크 일어나면서 붙게 되잖아요. 맞아요. 부부간에 싸우게 돌아오는 되고 차에서부터 쌓였던 게 폭발하는 거예요. 차를 따로 타고 와야 돼. 대화를 좀 줄여야 돼요. 네.
아니 우리가 뭐 조금 말씀하셨던 이 명절 증후군과 관련된 이혼 또 이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 네. 진짜 한 연 단위로 보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이혼 진짜 많이 합니다. 너무 이제 그럴 수 안타까운데 있겠네. 이를테면 우리나라 그전에 IMF 있을 때 견디다 못해 뭐 회사 파산했다 뭐 구조조정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정말 이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위장 이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네.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고 네. 이 이혼을 해서 이 남편이 이 해당하는 사업 빚, 부채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나머지 아내하고 자녀들은 그래도 좀 살자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시대의 아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악용이 되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여러 채 집을 마련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해서 한부모 가정인 척 그렇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또 이게 아주 기상천외한 네. 이런 저도 쳐다보다가 놀랐는데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야.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신박합니다. 예, 이혼을 한 다음에 한쪽이 미국 시민권자랑 위장 결혼을 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서 재결합을 하는 재결합하는 거죠. 거야? 어.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야.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위장 이혼이 이렇게 또 하다가 이게 또 마음이 또 바뀌나 봐. 진짜 진짜 이혼으로 이혼하는 번지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면 요즘에는 또 이제 방송 트렌드 중에서 이혼 관련해서 그걸 소재로 다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효성 교수님도 요즘에 거기에 맹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되게 시청률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이 부부들이 함께 어떻게 또 이렇게 야릇한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거기가 연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부부들이 정말 고통의 끝까지 가면서 서로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침을 찔러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동시에 이걸 이제 아무리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는 합니다만 갈등 자체가 요즘은 수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이러면 다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예를 많이 보십니다. 그러게. 그럼요.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막상 제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이제 연출이 아니라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고 있는데 상담을 해서 이혼한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혼한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다시금 다시 한번 작정하고 약속하고 또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당사자만 결정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신다면 저는 이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의 적응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혼 후가 이혼 전보다 또 나아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또 같이 살아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전문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이혼 자체가 이제 좀 예능으로 프로그램으로 좀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렇죠. 그럼요. 70, 80년대는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이혼에 엄격했습니다.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출연이 금지되게 됐어요. 후폭풍이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 같은 경우도 그 조영남 씨와 이혼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서 한동안 배우로 복귀하기가 매우 힘들었대요. 당시 이혼녀는 TV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윤여정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하냐 그렇죠.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세간의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 또 하나 사건이 뭐였냐면 연예인 최초로 이혼을 공식화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배우 황신혜 씨였습니다. 황신혜 씨면은 그 조광민. 그죠? 컴퓨터 미인이죠. 네. 옛날에 그분들 뭐 보통 분 아니죠. 이분이 여러분 뭐 많이들 연애 소식에서 들으셨겠지만 1987년에 재벌 2세하고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어요.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3살 연하의 사업가와 재혼을 했고 또 그다음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됐죠. 그 당시 소속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이혼 사실을 공개한 연예인은 황신혜 씨가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한 이유가 바로 딸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막 학교에서 괜한 소리 듣는 게 그런 걱정이 됐던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혼란스럽잖아, 아이가. 그래서 소속사와 상의 끝에 보도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근데 이혼이라는 게 뭐 절대 흠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보면 이 이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좀 사소한 게 아닐까 싶은 그 이혼 사유들도 있는데 예, 여러분들 혹시 그 코골이 자면서 코 고는 거 요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될 혹시 수 들어보셨어요? 있대요. 근데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돼요? 예, 이게 또 용어까지 있더라고요. 슬립 디보스라고 해서 용어가 있는데 네.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제 수면 이혼이라는 거죠. 야. 실제로 2002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네.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곤다. 야, 라는 이유로 이혼 신청을 한 것이 합당하다는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와. 했습니다. 네. 뭐 당사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혼까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맞춰갈 그런 노력을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혼을 부르는 말입니다. 한 경제연구소에서 부부싸움할 때 이혼을 부르는 말의 형태는 이렇다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우자를 비난하는 그런 말. 당신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근데 이런 건 정말. 정말 상처받는 분들 많을 그쵸? 거예요, 이런 말 때문에. 예. 야, 이게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보통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황혼이혼을 하겠다 이제 오시는 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도 강하지만 늘 입에 붙어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아내로서 집에서 뭘 했는데 평생 뭘 했는데 이런 거 있죠. 밥을 제대로 하길래 애를 제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거침없이 쏟아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무시하고 뭐 안타깝고 못하는 지점이 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기여점과 공로점이 있다는 걸 그럼요, 잊지 말아서는 그럼요. 안 돼요. 그런데 네. 지금 화가 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비수처럼 달려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장 아픈 건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아니, 첫 번째부터 상처인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배우자나 주변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거나 당신 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래? 안 되죠. 아, 이거 정말 나도 화난다, 진짜. 네. 오. 제 주변에도 좀 이렇게 약간 화나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 아내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아요. 네. 근데 늘 싸울 때마다 그 아내 부모님들, 그 부모님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에이,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당신네 집 사람들은 좀 다들 이상한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안 하여튼 되죠. 이러면 안 네. 되죠. 거의 일부러 상처 주려고 나쁜 말만 골라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경멸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제에 아이고. 이런 말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려요. 나중에 얘기해. 아니면 아직도 그 소리야? 이런 말들 있죠. 근데 정말 이럴 때 속 터지고 답답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답답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나 바빠. 막 이런 것들 네. 완전 무시해버리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대화를 풀어야 됩니다. 네. 대화를 차단하는 거죠. 그쵸. 이것도 상처거든요. 네. 같이 남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장 기자? 이게 네? 남자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 혼날까봐 약간 이렇게 좀 미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잘못했을 때, 아내가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일단 거기를 나와야 피해야 됩니다. 돼. 잘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가 저 대부분 이혼할 확률이 92%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때 네. 풀죠. 그러니까 싸울 때도요 남자들한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세요. 그래도 되겠네. 너 잘났다 잘났어. 당신은 진짜 잘난 줄 알아. 아이고, 당신 근데 너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좌절합니다. 무너지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계절이 변하겠습니다. 비가 한 차례 내린 뒤 추위가 다가올 텐데요. 이번 한 주는 때이른 추위를 잘 견뎌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밑으로 떨어져서 시야가 뿌열 텐데요. 오늘 출근길에도 운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mm로 적은데요. 강원 영동에만 최대 20mm가 오겠습니다. 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7도 등 대부분 20도를 밑돌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서 체감상 더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단단히 껴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강한 한기가 남하하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로 하루 만에 10도 이상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로 절정에 달할 텐데요. 그래도 주 후반에는 다시 날이 풀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부터 부쩍 쌀쌀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연 캐스터 그 예보 들으셨죠? 오늘을 기점으로 날이 정말 추워지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정말 춥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